바닥을 다지고 있다, 뭐 네.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네.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입니다. 네네. 그렇다. 네, 이걸 네. 가져오셨는데요. 네. 뭐 상승이다, 아니다. 실제로는 뭐 체감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맞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정말 분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락을 주장했던 분들은 계속 그 전망을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냥.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계속 바닥 찍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또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흐름이라는 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뀔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전망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라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용기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지금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그런 게 좀 좀 오르는 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또 다른 분들은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왜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보금자리 특례 때문에 이게 그걸로 인해 좀 반짝 거래가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영향이 미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연말보다는 경기가 불안한 게 좀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올리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 특히 6월 1일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매도를 할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좀 매물도 좀 잠기게 되고, 또 매수자도 좀 따라붙어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좀 조금씩 집값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보금자리 특례 같은 경우 9억 이하의 주택들만 그래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10억 이상, 20억 이상 강남의 이제 고가 아파트들도 지금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는 편이에요. 작년 연말보다는. 그래서 이게 꼭 그 보금자리 특례로 인해서 이걸 또 한정적으로 이게 딱 이때만 거래가만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네. 하면 우리는 네.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네. 자본 유출이 생겨서 네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완전히 네. 심각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경쟁 이론대로면 네네네. 사실 그게 맞긴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안 올리고 그렇죠. 동결 그렇죠. 지금 네. 계속 이렇게 네. 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또 주가는 또 좀 네네. 좋아지는 네, 맞아요. 부분들이 또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고요.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론대로 절대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뭐 A는 B다, B는 C다 이런 이론으로 세상이 굴러가면은 뭐 다 부자 되고, 공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돈 벌게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 머리보다는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고 어떤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꼭 이론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거냐고 하면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 저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밀면이 부산에 유명할까부터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리고 제가 왜 대구 부산에 미녀들이 많을까 고민했잖아요. 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제가 던진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찾으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여러분. 괜히 꺼낸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예. 또 그런 기쁜 뜻이. 이렇게 또 기쁜 뜻이 발상을 있었습니다. 해봐라. 예, 그렇죠. 그걸 또 캐치를 못했네요, 제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은 또 그런 거를 또 잘 보실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집값 바닥론의 강남 꿈틀, 고가 대형 평형 거래도 재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보금자리 주택만 된다면 사실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고가 주택도 지금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원분이 그 강남에 있는 신동아 2차 아파트를 좀 금매를 또 잡으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44평인데 26억 5천에 사셨으니까 굉장히 금매긴 하잖아요. 금매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현금이 이제 한 30억 정도 있으셨 분이라. 자산가시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또 이제, 열심히 또
돈을 버셔가지고 모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돈이 현금이 많으신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금매를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지금 강남권에도 이제 아파트들 해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뭐 한창 때보다 거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거래는 되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금매로 잡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네. 금매니까 그쵸. 차익이 크죠. 꽤나 크잖아요. 그쵸. 마곡도 뭐 1, 2억씩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잘만 잡으면 그냥 바로 앉은 자리에서부터 뭐 한 3, 4억, 5, 6억을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또 그걸 또 팔아야 되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어차피 또 장기로 가져가실 거니까.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고. 제가 또 팁, 요번에 저도 좀 알게 된 건데 팁 하나 좀 드리면. 네.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이제 신규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게 적용이 돼서 만약에 신규 주택을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제 이게 이제 멸실이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 그러면 이제 내가 살 집이 없으면 다른 집을 대체로 살라도 이거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요거를 대체주택으로 해서 대신에 이제 거주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거를 이제 팔면은 비과세 받고, 이제 여기는 또 비과세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체주택이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은, 1+1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그 재건축 아파트 사실 때 세금 설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제재 특화된 세법이네요, 요거는. 그렇죠. 그래서 대체주택 비과세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어떤 또 세무사님이 쓰신 칼럼 보니까 원래 일시적 일가구 유주택이 이제 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3년으로 바뀌어서 이제 기존 주택 사고 1년 있다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은 이제 3년 안에 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멸실이 되고 만약에 이 재건축 아파트가 3년 있다가 이제 입주를 했으면 입주를 하고 나서도 3년 이내 팔면 또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6년까지 그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 6년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2주택이지만 또 6년 동안에 또 한 채를 팔고 비과세 받고 나머지 한 채도 비과세 받는다고 하면, 물론 이제 12억까지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렇게 참고해서 이제 좀 이런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세법은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세법을 모르면 그 부동산 투자하는데 뭐 절반을 모른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사례별로 다 다르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과세가 중요하긴 하지만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좋은 걸 싸게 잡아서 많은 거래를 해야 부를 늘려갈 수 있지 않나요? 대표님께서는 비과세를 항상 강조하셔서 대표님이 가진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싸게 잡아서 많은 거래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건 이제 기본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챙겨가야지 더 좋다는 얘기고, 제가 이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거래를 많이 거래하거나 아니면 또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챙겨 먹을 건 챙겨 먹자. 그리고 사실 강남권 아파트를 사면 또 종부세라든가 이런 재산세 때문에 실제로 다주택 전략으로 가기 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2주택 전략으로 하지만 2주택이지만 또 비과세 전략을 가지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를 포기할 정도면 정말 확실한 곳에 배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확실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 채를 더 하는 거죠. 어차피 비과세 포기하니까. 아예 저처럼 그냥 다주택 전략을 가는 거죠. 비과세 포기하고. 왜냐면 이미 더러워진 뭐.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냥 더. 그런 분들은 이제 더 가는 거예요. 뭐 3주택, 뭐 4주택, 5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무리해서 뭐 대출을 막 풀로 받아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이제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와이프 명의로 2채가 있고요. 제 네. 명의로 1채가 있는데 혼인신고는 제 명의로 1채 더 하고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와이프가 2채 있고 본인이 1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 3채인데, 그렇죠.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예요. 근데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3주택이 돼버리니까 취득세가 이제 4주택이 돼버리니까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혼인신고는 본인 거 하나고, 어차피 이거는 1채씩이 아니라 2채니까 2채니까 일시적 일가구, 혼인을 통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취득세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한 채 더 하시고 혼인신고하는 게 취득세에는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네. 사실 거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네. 부럽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혼인신고를,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그 혼인신고도 안 하고 저출산율도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인을 통한 일시적 일가구주택 전략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측면에서는 그게 오히려 출산율을 낮추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를 막는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대출이 혼인을 하면 더 안 나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 1주택이면은 훨씬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대출이 더 안 되고요. 또 혼인을 하게 되면 취득세도 불리해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 때문에 취득세도 불리해지고 양도세도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하냐고요. 애를 낳고. 그래서 저도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출산율을 높이고 하려면 이런 정책들을 좀 가감히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똑같이 적용을 해주던가, 혼인신고를 해서 애를 낳으면 생애세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더 늘려서 청약을 더 많이 해주던가, 아니면 대출을 더 많이 해주던가, 금리를 낮춰주던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주는 거를 정책을 해야지 출산율도 올라가고, 결혼도 많아질 거다. 근데 지금 정책들은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아야지 되는 게 더 유리한 정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하면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방송을 정책 이반자 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폐 방송이긴 하지만. 네. 왜냐면 요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제가 또 뒤에 전세 관련 제도랑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금이 중요한 게 그 일반 아파트는 6억에서 10억 에 팔아도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비과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차익이 6억이에요. 근데 6억을 사업소득으로 벌려면 세금이 거의 절반이에요, 진짜. 그럼 3억이거든요. 근데 주택으로 하게 되면 2년마다 그렇게 비과세 전략을 쓰면은 사실은 6억을 세금 없이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억을 사업이나 이게 근로소득을 벌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벌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 절세 전략을 잘 써서 하시면, 왜냐면 2년마다 보유해도 비과세 되니까 그때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 노리시면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밀면 관련해서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이었을까? 10년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제가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가족 그때는 결혼했을 때니까 갔는데 그때 밀면을 먹었는데 그때는 희한하게 사실 밀면해서 그냥 시키는데 저는 그냥 사리를 시켰거든요. 사리. 왜요? 밀면. 그러니까. 식사를 왜 안 하시고? 그러니까 친구들 먹는데 저는 많이 안 먹고 싶다고 친구들 먹을 때 사리 하나 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야, 왜 그러냐고 그냥 시켜서 먹으라 했는데 나 별로 배 안 고파. 사리 먹을게 해서 그냥 사리가 좀 쌌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리에는 이제 계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먹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막 좀 비쌌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0몇 년 전에 얘기예요.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궁핍한 게 아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여행 와서 돈을 많이 쓰니까 좀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10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돈이 없었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뭔가를 또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나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밀면 사리를 먹을 정도로 뭔가 저는 좀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아껴서. 근데 그 생각이 요번에 들면서 그거 진짜 돈 얼마 안 돼. 왜냐면 지금은 사실은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도 그냥 쉽게 그냥 계산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게 밀면 해봤자 얼마 했겠습니까? 그거 하나 시키는 게. 근데 그게 아까워서 그냥 사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10몇 년 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아껴서 쓸 때는 굉장히 아껴서 썼다는 거죠. 30대 때 얘기. 그렇죠. 30대 초반에. 네. 근데 30대 초반에도 제가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미 많은 자산이 있었는데 아마 쓸 돈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와서 너무 내가 많이 쓴 거 같으니까 좀 이런 거라도 좀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리만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요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젊었을 때 1억이랑 나이 들어서 1억의 가치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면 이 돈이 뭐 3억, 5억, 10억, 100억까지도 10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젊었을 때 돈을 좀 아껴서 좀 뭔가 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